네, 안녕하세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시행, 그 설계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행 절차고요. 네, 오늘은 그 사업 부지를 계약한 다음에 그 설계 및 인허가, 시공사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설계업체에 대한 그 설계 계약을 좀 해야 되는데, 설계업체를 선정을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설계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뭐 주상복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하는 각각의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형과 뭐 투자 상품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주거죠. 예, 비주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업체가 있는데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주거를 맡기면 평면이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전문적으로 하는 상품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계업체를 선정을 했다. 하게 되면 그 설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업 수지를.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예, 용적률이라는 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그 용적률이라는 거를 이제 상향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 외에 별도로 뭘 해주면은 뭐 공개 공지를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뭐 조례도 있을 거고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통한 그 용적률 상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찾는데 자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지방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서울 업체한테 맡겼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 이 개요를 뜨기 전에 반드시 그 서울에서 받은 업체 거 외에 현지 설계 업체에다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런 사례를 겪어가지고 용적률 뭐 거의 200%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대수도 좀 많이 흔들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수지도 좀 많이 달라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정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걸로만 해서 절대로 그 용적률을 믿고 사업 수지를 내면 안 되고요. 그 심의시, 그러니까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나 없나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현지의 그 로컬 업체한테 별도로 좀 확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좀 최소화해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분양을 할 때는 그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급 면적 뭐 34평이다 그러면은 6억짜리에 6억 나누기 34 해가지고 평당가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총 공사비에는 사실 뭐 지하랑 지상 공사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는 팔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한테. 물론 이제 분양가에 좀 포함은 돼 있겠지만 근데 그거 외에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지하 공사하는 하는 거를 시공사 입장에서는 위에 팔아먹는 아파트 팔아먹는 금액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이 공사비가 뭐 지하라고 별도로 뭐 지하 공사비를 싸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처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소화하고 만약에 지하를 많이 파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비가 또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예 지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뭐 발코니라든가 테라스라든가 뭐 복층을 준다든가 뭐 분리세대를 줘가지고 특화 설계를 통해서 소비자가 아, 나 이 집에 정말 살고 싶다, 이 집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좀 충동을 줄 수 있는 설계를 주면 좋겠죠. 요 사진 속처럼 아파트지만 이런 테라스를 줘서 아파트에 살면서 전원주택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줘도 굉장히 좋겠죠. 좀 특별한 설계겠죠. 네, 그래서 특화 설계를 통해서 분양가를 좀 더 받더라도
소비자로 인해서 정말 이 집 좋구나 라는 그렇게 좀 해서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좀 특가 설계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보면, 현재 그 웬만한 지역이 다 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공택지라든가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 뭐 수익, 그러니까 기본 수익은 나오겠지만, 원하는 큰 수익이 나오진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광역시라든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현재 뭐 이렇게 아파트는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아요. 대신에 분양은 잘 됩니다. 왜냐면 주변보다 싸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겠죠. 예, 그래도 분양성이 제일 좋으니까. 하지만 크게 이렇게 사업성이 좋진 않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통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수익을 가장 높이기, 그 시행사 입장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저렴한 토지를 좀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공사비라는 거는 연면적이 좀 클수록 공사비를 좀 낮추는데 유리합니다. 그만큼 발주를 뭐 자재 발주나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연면적이 클수록 많이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하고도 좀 단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면적은 최소 1만 평 이상은 좀 해야 됩니다. 사실 10,000평 이하는 분양이 조금이라도 안 되거나 뭐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커요, 시행사가. 그래서 최소 연면적이 10,000평 이상 정도는 돼야 시행사분들 할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를 뭐 다 사를 이제 뭐 다 선정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좀 확정을 할게 사업구도를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사업구도가 어떤 사업구도냐? 공사비를 어떻게 줄 것이냐? 분양부를 줄 것이냐? 기성부를 줄 것이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양부는 무엇이냐면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즉 분양을 해서 뭐 1000세대 중에 뭐 한 800세대가 분양이 됐다 그러면 800명의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하겠죠. 그럼 중도금 대출을 받은 그 중도금이 이제 매 뭐 회차별로 들어오는 거 갖다가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중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초기 에코티, 그러니까 시행사가 초기 넣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금융비가 절감이 됩니다. 공사비 확보를 그 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비가 좀 절감이 돼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조금 더 인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 금융비가 절감된 만큼 그만큼 내가 내 공사비를 조금 더 받아가고 책임준공에 대한 모든 거를 그 시공사가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가다 보니까 그만큼 그 공사비 인상 및 사업에 대한 주도권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 주도권이 없어요. 발주처이긴 하지만 갑보다는 거의 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러면은 운영비도 못 빼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운영비라는 건 뭐냐면 시행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비에 이제 시행사도 이렇게 좀 생활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씩 시행사가 고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줍니다. 근데 자금 인출하려면 사실 그 시행사랑 시공사가 그 자금 인출할 때 같이 도장을 찍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인출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빼가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어요. 뭐 2년 동안 공사하는데 분양률이 뭐 20%밖에 안 나왔다. 근데 1년 동안 뭐 공사는 공사대로 했고 시공사는 자기 돈이 뭐 몇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시행사 운영비를 아마 웬만한 회사들은 안 빼줄 거예요. 예, 너도 좀 감소해라 이런 부분은 너도 안 들어간 거니까 해서 아마 시공사가 이제 뭐 시행사의 자금 인출에 대해서 좀 동의를 안 한 경우가 좀 태반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점으로는 그 분양률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공사비를 사실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예, 왜냐면 자기 자체 자금으로 다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다 묶여 있는 거죠. 몇백억이.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수익금과 별도로 그러니까는 분양이 되든 말든 간에 초반에 이제 그 PF 자금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최소 공사비를 확보를 해줍니다. 요거는 아마 최소 시공사들이 자기네 자체 한 85% 이상은 확보를 할 거예요.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왜냐면 나머지 15%는 자기네 이익금일 수도 있고, 뭐 10%만 가져가든, 15% 가져가든, 5% 이상 가져가든, 일단은 준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는 다 확보를 해줍니다. 예, 그게 이제 기성불 사업인데, 이랬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사비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평당 400만 원 나가는 거 내가 너 공사비 이만큼 다 확보해 주니까 5만 원만 깎자, 10만 원만 깎자 해가지고 공사비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그러니까 시공사 이익을 좀 낮춰서 공사비를 절감한 만큼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도권을 가져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발주처로서의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입장으로서는 장점이 뭐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뭐 85%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 자금이 크게 들어갈 일은 없겠죠. 예, 대신에 단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시행사는 초반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예,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네 자체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높은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예, 발생을 하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득금은 좀 작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거는 뭐 1,0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매출은 뜨겠죠. 예, 대신에 이제 그 자기네 이 공사비 확보하는 거 외에 자기네 이득금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왜냐면 공사비를 시행사가 깎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확보 공사비에 대한 이제 회수를 주력으로 하겠죠. 이 금액도 만약에 1,000억짜리 공사라 그러면은 15%면 150억이지 않습니까? 뭐 150억이면 웬만한 뭐 저기 7, 8층짜리 상가 짓는 공사비인데 이게 작은 공사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 사업장만 아니라 만약에 뭐 10개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그만큼 미수 금액이 많이 한 1,500억 이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1,000억짜리 공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미확보, 그 미수된 공사비 확보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성불에 대한 장점과 단점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 선정 및 사전 협의 중에 두 번째로서 그 시공사 선정을 하는 데에 큰 틀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시공사 그 신용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준공을 얘네가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사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고, 물론 뭐 메이저들 있잖아요. 뭐 현대라든가 뭐 포스코, 뭐 삼성, 뭐 대림,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야 뭐 그냥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애매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사전 검토를 하고 나서 가부 여부를 좀 알려줍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애매해요. 갈 수는 있는데 뭐 은행마다 자기네 기준에 좀 미달된다거나 뭐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신탁사가 책임을 지고 신탁사가 신용공을 해가지고 신탁사의 그 책임준공 구도로 해서 책준 구도로 해갖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성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이럴 때는 신탁사에서 별도 심의를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바로 또 시공사를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준공에 대한 의무가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탁사도 자체적으로 조금 뭐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왔을 때 자기네들이 이 부분은 이 정도 시공사는 자기네들이 뭐 좀 보증을 서도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가 별도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견적 및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받고 적정 공사비를 협의하고 진행해 가는데, 1군 건설사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연면적이 10,000평일 경우에는 480만원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만 평 이하면은 450만원 이상이고요. 최소한 3만 평 이상 나와야 410만원 이하로 공사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입니다. 근데 요 그 평당 공사비가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확정은 아니에요. 완전히 이 금액이 저스트는 아니고, 제가 현재까지 지금 2017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알게 된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요 부분은
그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을 뭐 내부적으로 뭐 규정이 우리는 무조건 10% 이상 남겨야 된다. 공사 이익금에 뭐 5% 이상 남겨야 된다. 이런 시공사마다의 자기네 이득금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되겠죠. 예,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큰 업체들이 사실 10,000평 이하짜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공사를 뭐 남는 것도 없고 공사비도 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 연면적이 최소 10,000평 이상은 좀 하는 게 맞고, 예,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평당 금액이 나오더라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사 선정하면서 그 설계 및 인테리어 협의도 좀 합니다. 보통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적인 상품 개발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행사가 외주 업체한테, 인테리어 전문 업체한테 또 이렇게 발주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3사가 모여가지고 같이 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또 상품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보통 시공사마다 외관이 자기네들 그 틀이 있잖아요.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파란색을 넣어야 된다든가 뭐 빨간색을 넣어야 된다든가. 그래서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을 그 시공사 컨셉에 맞춰서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분양가 협의인데, 사실 뭐 공사비를 확보해주고 뭐 기성불로 갈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가 분양가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터치는 안 해요. 시행사한테. 근데 만약에 이제 분양불 사업이다. 시공사가 분양을 해서 이 공사비를 확보를 해가 된다 그러면, 시공사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냥 100% 다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가야 돼요. 시행사는. 그냥 말이 갑이지 그냥 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반영해주는 그 분양가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기타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실무자간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인허가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타냈는데요. 우선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일 때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그 심의를 합니다. 예, 건축 심의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그 심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교통영향평가라고 그러죠. 교평이라고 그러죠.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문화재 지표검사 등 해가지고 뭐 사전 심의를 하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뭐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죠. 예,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관할 인허가청에 관련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도시계획과라든가 뭐 공원녹지과, 교통과, 뭐 주택과, 뭐 건축과, 뭐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뭐 도로과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래서 각 부서들 의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각 부서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치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납니다. 보통 신청하고 법률적으로는 이제 뭐 60일 내인데 사실 6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 나기는 힘들고요. 뭐 각 부서들 다 협의하고 뭐 또 돌발적으로 또 튀어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협의하게 되면은 뭐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이제 뭐 그 구조에 대해서 또 별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를 공고를 통해 갖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뭐 안전관리 계획 같은 걸 이제 시공사에서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한 다음에 뭐 이제 분양 그 신고 승인 내고 신고한 다음에 이제 분양하고 착공하면서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한 다음에 이제 준공 나고 이제 입주하는 절차로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주택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뭐 설계사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하면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